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하면서 러시아가 장기전에 따른 어려움에 봉합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국이 무기 거래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죠.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북한제 무기가 다수 사용됐지만 양국이 이제껏 무기 거래 사실은 부인해 왔었는데요. 북한과 무기 거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위반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전장에서 사용한 북한 무기는 포탄 등 재래식 무기들이었습니다. 전쟁이 치열한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우크라이나 동부전선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발씩 포탄을 쏟아붓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심각한 포탄 부족에 직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특히 어려움을 겪던 우크라이나는 포탄 부족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체코로부터 많은 양의 포탄을 공급받기 시작했다고 하죠. 그동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쏟아붓는 포의 비율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1대7 수준으로 매우 버거운 싸움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한 발의 포를 쓸 때 러시아가 7발의 포를 쏘고 있었는데 한마디로 상대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버티고 버텼던 우크라이나는 포탄 지원에 갈구했습니다. 이번 지원이 시작되고 나서는 이 비율이 1대3까지 개선되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더 우세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은 이건 단순 수량의 비교였기 때문인데요. 포탄 하나의 화력까지 계산하면 상황은 훨씬 더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양쪽 모두 비교적 구경이 낮은 박격포 위주의 수량으로 집계해서 1대700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크라이나 쪽이 대구경 고화력인 155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어 1대3이 된 것이죠. 거기에 포병이 뿜어낼 수 있는 화력 전체로 따지면 우크라이나가 거의 대등해지거나 역전한 상황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전에서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개선될 수 있었던 것은 간접적으로 한국의 힘이 있었다고 하죠. 사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명목상으로는 미국과 체코로부터 포탄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포탄을 제공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는 한국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가 포탄 부족을 해결할 무기창고로 주목한 곳은 한반도였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주요국들이 수십 년간 포탄 생산량을 줄여왔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과거 전쟁과 오랜 군사적 대치로 한반도엔 수백만 발의 포탄이 비축돼 있었던 것이죠. 여기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체코 역시 유럽의 포탄을 한데 모아 대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한테 포탄이 원래 있었다면 진작에 포탄을 지원했을 것이지만 실상은 지금에 와서야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시점에 포탄 지원 여유가 생겼고 그걸 지금 전달하게 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난해 한국은 간접 지원 명목으로 미국에 포탄 50만 발을 대여해줬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포탄으로 미국의 포탄 창고를 채우고 그 대신 비축해왔던 미국의 포탄을 우크라이나에 전달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그런데 이때 일부 한국 포탄이 유럽을 향했다는 극비 정보가 미국에서 폭로되기도 했었습니다. 미국은 이 포탄들이 한국산이 아니라 미국산 비축분이었다고 대응했었습니다. 올해 초 체코에서는 서방 18개국에서 모은 포탄 80만 발을 우크라이나에 넘길 준비가 되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유럽 많은 국가들이 내놓았다는 포탄을 다 합쳐도 현실적으로 그 정도의 포탄 수량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출처 불명의 포탄 수십만 발이 그 수량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는 누가 봐도 미국이 실어보낸 한국산 포탄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대놓고 그 사실을 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포스트가 눈치 없는 기사를 보도했는데요. 한국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탄약 지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체는 한국이 지원한 포탄이 유럽 전체의 지원량보다 더 많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눈치는 채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 포병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포병 상황이 최근에 좋아졌다는 사실은 한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포에 미친 한국의 지원을 받아서인지 우크라이나의 사정은 정말로 나아지긴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155포탄을 전기톱에 물려놓고 냉각수 노즐로 포탄을 썰어내리는 모습입니다. 8분 정도 작업을 반복하면 포탄을 반으로 잘라낼 수 있었죠. 이를 활용해 드론에 탑재할 폭발물의 재료를 추출해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동안 러시아에 밀려 포탄 한 발 한 발이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약 재료인 유기용제를 얻겠다고 포탄을 톱으로 썰어서 내용물을 꺼내는 것으로 보니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포병 전력이 러시아를 압도하기 시작했지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이 상황을 계속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포탄 공급 능력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탄 공급이 생각보다 큰 효과를 보자 뒤늦게 서방 국가들도 이에 발맞춰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포탄에 있어서는 역시 물량전이 핵심입니다. 일단 많은 수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를 공감하지만 확보할 자금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독일은 자국 최대 방산기업 라인메탈에 무려 235만 발의 포탄을 주문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무려 22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절대 쉽게 여길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까지 비싼 금액이 어떻게 나올까 의문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 원인은 또다시 독일 방산의 모든 문제의 근원 군축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군축 정책의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바로 탄약이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경우 그동안 위낭 무기 체계가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무기 체계의 경우 아무리 보유 수량을 줄이고 생산 라인을 축소해도 그들의 무기를 사가는 외국의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독일 무기에 그동안의 명성이 있었기에 독일이 생산량을 줄인다는 소식에도 그런 나라들은 바로 그 무기가 필요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독일에게서 무기를 구매해왔습니다. 하지만 규격이 통일되어 버린 탄약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그렇기에 탄약을 굳이 독일에서 사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군축을 하고 있는 와중에 훈련도 크게 줄어서 탄약 소모량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죠. 비축분 또한 넉넉했기에 탄약 생산은 거의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걸 지금에 와서 억지로 되살려내려고 하니 이건 사실상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멈춰있던 국가의 기간 산업의 방향을 정반대 일로 시작하기 위해서는 상상 이상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독일이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였습니다. 최근 한 외신은 점점 더 많은 독일 제조업체가 민간 분야에서 방위 산업 분야로 전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독일 국방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임러 트럭이 군용차 생산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20만 명의 직원을 보유한 콘티넨탈은 전기차 완성차를 만들어 중국에 공급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강제 해고까지 감행하면서 이를 접고 라인메탈에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최대 항공기업체 루프트한자도 지난해 공식적으로 독일 공군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변화는 독일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체코를 통해 포탄 지원이 성사되자마자 독일은 이러한 지원 규모를 유지하려면 신속한 자금 수혈이 필수적이라고 이유에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포탄 생산을 담당하는 독일 방위산업체의 한 임원은 155포탄을 생산하려면 아무리 낮아도 5,000달러가 들고 많게는 그 2배인 1만 달러가 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더 많은 장비 수요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했습니다. 쉽게 말해 포탄을 하나 생산하는데 하나 700만원에서 1,400만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독일이 라인메탈에 주문한 포탄 가격도 이 사이에서 책정된 것이 확인되었죠. 주문 소식을 전한 매체는 이례적으로 포탄 개별 가격이 한 발당 6,400유로에 달한다는 사실도 함께 전했는데요. 한 발당 거의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가격대가 형성되다 보니 엄청난 출혈을 감당하면서 다시 일궈낸 독일 방산에 경쟁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감을 심어준 한국의 포탄 가격과 비교해보면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K9으로 운용하는 155포탄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사실 보통의 군대라면 그 종류나 가격은 접근하기 어려운 편이지만 한국은 다소 쉽게 그 정보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선 가장 기본적인 사거리 18km짜리 고폭탄 M107, 소위 알탄의 경우 한 발당 32만 원이라는 상상 이상으로 저렴한 가격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K9의 표준적인 성능으로 취급되는 사정거리 40km짜리 K307 항력감소 고폭탄은 110만 원 선이었습니다. 베이스 블리드 기술이 적용된 데다 상당한 정확도를 자랑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성능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정거리가 조금 줄어드는 대신 성형작 약탄이 들어있어 전차를 잡을 수 있는 이중 목적 고폭탄 K310DP ICMBB은 최대 사정거리 36km 안에서 목표까지의 거리를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거리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400만원 사이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속탄처럼 탄두를 흩뿌리는 다탄 두탄의 경우는 50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예 로켓 추진 장치를 붙여서 사정거리를 54km로 극단적으로 높인 K315HERAP탄의 경우에는 조금 비싸져서 800만원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포탄들의 가격대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앞서 살펴본 독일 포탄의 가격과 비교해보면 엄청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 손을 잡으며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후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무기를 지원하겠다며 강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은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지원하면서 포탄 카드를 꺼내들게 되면 독일이 포탄을 판매하려고 등골 휘어가면서 쏟아부은 22조는 곧바로 휴지 조각이 될 것이라는 게 눈에 훤히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은 이미 수백만 발의 포탄이 비축되어 있어 독일처럼 생산력에 문제가 생길 일은 없습니다. 독일은 물량과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한국의 포탄 지원을 푸틴만큼이나 두려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다시금 방산 분야에서 한국의 높아진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계속해서 좋은 영향력 이어가길 바라는 바입니다. 최근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유럽 국가들이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를 주도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을 철석같이 믿던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이 내민 방산 청구서에 완전히 속았다라며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게 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지난 3년간 전 세계 국방 예산은 확인 가능한 공식적인 숫자로 2,800조 원가량 증가했으며 그 중에서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은 750조 원의 국방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해당 국방 예산엔 병력을 증대시키는 데서 나오는 인건비와 탄약을 비롯한 소비성 물자의 확보,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 등의 비용이 포함되며 방산 장비 도입 역시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현재 쌓인 방산 주문만 70조 원이 넘으며 2027년 기준 세계 방산 수출 4위 목표에 무난히 다가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경쟁국들이 보기에 이런 성과는 한국이 단기간에 갑자기 이뤄낸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한국인들은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70년 이상 자주국방을 목표로 노력해온 성과가 드디어 빛을 발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수십 년 동안 평화의 시대에 기대며 기술력과 생산 라인에 대한 투자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단지 유럽산이라는 이유로 프리미엄 일명 바가지를 씌워 판매하던 유럽이 한국의 글로벌 시장 확대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심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나서서 유럽 회원국들만큼은 한국이나 미국산 무기가 아닌 유럽의 방산을 구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유럽 내에서 그나마 경쟁력 있는 방산을 제조하는 국가인 독일과 프랑스의 무기를 구매하라고 압박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경우만 보아도 차기 전차 사업 성능 평가와 종합적인 테스트를 거쳐 한국의 K 흑표에 합격점을 주었음에도 여러가지 정치적 논리를 따져 독일제 레오파르트를 선택한 것처럼 유럽 내 중소국가들은 독일, 프랑스 목소리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 입장에선 납기도 느리고 비싸기만 한 유럽제 무기를 유럽 중소국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선택했다가 크게 후회하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자주 국방을 위해
유럽산 군사 장비를 더 많이 구매할수록 유럽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는 선순환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의 방산업체들은 한국의 방산업체들과는 다르게 유럽 내 수많은 다국적 하청업체들을 두고 문어발식으로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다국적 유럽 기업이 협력하는 구조가 되어야 유럽연합으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은 유럽의 중소국가들도 프랑스와 독일제 무기의 부품을 납품하면서 파이를 나눠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런 유일한 장점을 제외하면 유통 단계의 상승과 문어발식 구조로 방산 가격이 기형적으로 상승하게 되어 국제적인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도 그동안 독일,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유럽제 프리미엄 일명 바가지를 씌워서 방산 선택지가 많지 않은 국가들에게 비싸게 팔아먹는 전략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자주 국방을 목표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방산업체의 공급망 수직 계열화를 통해 모든 핵심 부품의 국산화 및 자체 생산을 성공하면서 압도적인 가격과 기술 경쟁력을 갖추게 되자 이름과 프리미엄 전략을 들고 나온 유럽 업체들이 이제는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꺼내든 카드는 아무리 비싸도 유럽제 무기를 구매하는 게 하청업체로 있는 중소형 유럽 국가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나올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유럽연합은 자체적으로 유럽 영내 방산을 도입하는 국가들에게 세금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난 수십 년간 기술 투자와 설비 확장에 소극적이던 유럽이 보조금 지급과 정치적 술수 등 부가적인 수단을 통해 부족한 유럽의 방산을 계속 유지시킬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단적으로 한국과 지상무기 최대 라이벌인 독일의 경우만 보아도 우크라 침공 이전에 GDP 대비 국방비를 0.5% 수준만 사용해오다 갑자기 110조 원 규모의 특별 국방 예산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GDP 대비 국방비를 2%로 늘릴 정도면 그동안 얼마나 투자가 미흡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10조 원의 특별 국방 예산은 대부분 독일이 주도로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보다 미국제 F-35 스텔스기를 구매하는데 사용된 만큼 독일과 유럽의 국방 기술이 얼마나 과대평가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경우 차세대 전차 사업을 진행하며 프랑스와 독일의 합작사 KNDS와 협력했지만 아직 설계도로만 존재하는 전차를 30조 원을 들여 구매한다는 비판에 독일 라인메탈의 판터 차세대 주력 전차를 200여 대와 링스 보병 전투장갑차 350여 대를 도입하기 위한 협상 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탈리아가 전차 도입을 추구하던 프랑스 베르사유에 본사를 둔 KNDS 측에서 자신과 계약을 파기하고 독일에게 물량을 넘겨주었다며 자국 공급망에서 이탈리아 업체를 배제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유럽연합 안에서도 내분이 일어날 조짐이 감지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이탈리아 국방부 발표상 이번 전차 도입 프로젝트는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아직 개발 단계에 있고 양산 적합 판정을 받지도 못한 판터 전차를 30조 원이나 주고 처음으로 구매하는 이유가 뭐냐는 비판이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판터 전차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개발된 레오파르트 전차의 프레임에 새로운 주포를 달고 장갑을 업그레이드하며 전자장비를 새롭게 추가한 버전인데요. 군사 전문가들은 판터 전차의 구형 차체에 고성능 주포를 다른 것을 문제 삼으며 차량 내구도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개발 단계의 실전 테스트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양산 단계에서 큰 문제점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전차를 이렇게 급하게 구매하겠다 서두르는 이유가 한국의 방산 때문이라는 보도가 유럽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을 대표하는 이탈리아제 훈련기 M346이 폴란드 공군의 시범 비행 도중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재 폴란드와 이탈리아 양국의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M346과 같은 체급인 한국의 FA50을 대량으로 도입한 폴란드인 만큼 전 유럽 국가들,
이 한국의 FA50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이탈리아 M346의 실제 가동률은 40%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한국 FA50의 90%가 넘는 가동률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FA50은 나토 표준격인 F-16F-35를 개발한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으로 생산되어 이탈리아제 M346보다 조종사들의 훈련 목적과 실전성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이탈리아의 훈련기라도 유럽은 유럽제 M346을 계속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독일 전차를 도입한 이탈리아의 계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지만 유럽 내 수출을 책임지던 M346 수출 관련한 협상이 물밑에서 진행되었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독일이 주도로 개발한 유로파이터 타이푼의 훈련기로 이탈리아제 M346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는 독일의 전차를 구매하는 걸 통해 독일이 개발한 유로파이터가 판매되면서 발생하는 낙수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방위산업의 경우 압도적인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정치적 요인이 매우 중요한 구매 결정 요인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을 구매한 동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발등에 불똥이 떨어진 국가라는 공동점이 있지만 그 밖에 다른 국가들은 언제 개발이 완료될지도 모르고 15년이라는 비현실적인 대기 기간을 거쳐서 납품받는데도 불구하고 유럽과 나토 소속이라는 명분에 영내 도입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의 방산을 견제하는 유럽의 행보가 못 믿어올지라도 군사 전문가들은 결국엔 유럽의 이런 행보는 유럽제 무기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스스로 잃어버리게 되는 원인이 된다며 최종적으로는 유럽의 비싸고 비효율적인 무기는 유럽 내부에서만 사용하게 되고 국제 표준을 맞추면서 기술력과 가격을 확보한 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편법과도 같은 방산 계약은 적어도 유럽에서만 통하지 유럽 이외 국가에선 통할 리가 없다는 것이며 이탈리아 내부에서도 200대밖에 안 되는 전차를 1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받는다는 게 황당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럽이 이런 납기마저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경쟁력 하락까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5년이나 지난 시점에선 이미 늦었다는 것이죠. 유럽연합의 방산 청구서를 받은 국가들이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고 현 시점에서도 비싸고 계획서만 있는 유럽산 무기를 구매하는 건 마크롱에게 속는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럽이 정치 술수와 편법으로 기술력과 가격을 감추는 건 아주 잠깐이 될 것이고 한국 방산의 시대적 흐름을 막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최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푸틴의 북한 방문으로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의 탄약과 포탄, 로켓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한 대가로 미사일 관련 첨단 기술 제공과 군사동맹 복원을 요구했을 것이며 북한이 원하던 것을 얻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러시아에 요구하고 있는 기술이 ICBM의 재진입 기술과 로켓 엔진 기술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근 정찰 위성 발사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자체 기술이라고 홍보하는 백두산 엔진의 기술력이 고도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 핵탄두를 실어 나를 수 있는 ICBM 재진입 기술을 이전받는다면 이는 한반도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게 뻔합니다. 이에 남북한의 군사력 대결에서 가장 핵심은 누가 먼저 ICBM 관련 기술력을 확보하느냐가 최우선시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ICBM 기술은 북한보다 더 높은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누리호입니다. 한국은 2022년 자체 기술로 개발한 위성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여 실용급 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할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되었고 이후 3차례 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누리호의 핵심 기반 기술은 사실 ICBM의 추진 방식과 동일하고 한국은 이미 ICBM 핵심 요소인 재진입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이 기술을 바탕으로 2027년까지 재진입 기술을 완성할 계획인데요. 게다가 한국은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통해 세계 최초로 SLBM을 탑재한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까지 개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 강화되자 미국 쪽에서도 계속 한국 핵무장 발언이 나오고 있는 등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신규 잠수함용 수직 발사관 개발 사업 문서가 공개되자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한국이 비밀리 준비하고 있는 또 하나의 초특급 계획이 드러났다며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러시아, 미국도 놀랄 스펙을 가진 한국의 계획, 한국이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는 초특급 계획은 무엇인지 지난 22일 미국 최고의 전략 자산인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함이 부산작전기 지항에 입항했습니다. 이날 미군은 루즈벨트함을 기함으로 하는 미 해군 구항모 강습단의 함정 및 항공기들이 다수 입항했는데 한미일 3국 공동훈련인 프리덤 엣지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프리덤 엣지는 최근 북중러 군사동맹에 대한 경고 메시지 성격의 다영역 합동훈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90대에 달하는 FA-18 슈퍼 호넷 전투기를 가득 싣고 최상의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 한국에 도착한 미 구항모 강습단에 대잠 공격 작전을 수행할 잠수함이 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 해군은 1992년 이후 항모 전투 집단 구조를 통합해 항공모함,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그리고 잠수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통상 미 해군 강습단의 훈련에는 기함 역할을 하는 항공모함 한 척에 각종 함재기를 보유한 비행단, 그리고 3척의 이지스함과 12척의 공격형 핵잠수함이 전단으로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각종 첨단 소나와 공격어뢰, 그리고 수직 발사 체계 VLS를 탑재한 공격 잠수함이 항모를 호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미군은 이번에 부산항에 올 때 잠수함을 데리고 오지 않은 것일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의 잠수함과 연합훈련을 하기 위해서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사상 처음으로 자망 타격 훈련을 공개한 도산 안창호급 이번함인 안무함은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서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3,000톤의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탑재 가능한 수직 발사 체계 VLS 10세를 장착한 잠수함이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산 연료전지 장착한 AIP 디젤 전기 추진 잠수함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안 그래도 정숙한데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고요하게 잠행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번함인 도산 안창호함은 SLBM 발사 테스트에서 목표 지점에 정확히 명중해 한국의 방산 실력을 세계에 입증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역시 이러한 한국의 잠수함 수행 능력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번 프리덤 엣지 연합훈련에 한국 잠수함과 미 구항모 강습단이 함께 훈련을 하는 하도록 계획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 잠수함의 위력은 림팩 훈련을 통해 여러 차례 증명된 바 있습니다. 1997년 취역한 지 4년밖에 되지 않은 박이함은 총 10척의 가상적함을 격침시켰고 1998년 이종무함은 LA급 핵잠을 포함 13척의 15만 톤 군함들을 격침시켰습니다. 1999년 이천함은 퇴역 순양함을 상대로 어뢰 타격을 실시하는 훈련에서 첫 번째 시도만에 12영톤급 오클라호마시티를 두 동강 내어 뒤차례였던 우방국 잠수함들은 훈련조차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 첫 출전한 장보고함은 상대편의 모든 수상함의 가상 어뢰를 명중시키고 자신은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는데 대잠 감지 시스템을 뚫고 명중시킨 함정 중에는 미 해군의 10만 톤급 원자력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함도 있었습니다. 당시 미 해군 사령관에 의해 퍼펙트 장보고라는 별명까지 묻게 되었습니다. 이후 열리는 림팩 훈련에서 미군은 한국 잠수함에게 공격 임무를 맡기지 않고 수색과 정찰 임무만 맡겼는데 이는 한국 잠수함이 공격에 가담하면 혼자서 싹쓸이하는 민폐를 끼쳐서 다국적 훈련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레전드 잠수함들의 실제 썰입니다. 반면 최근 중국은 자신만만하게 공개했던 최신 94형 전략 핵잠수함이 결함으로 인해 해수면 위까지 부상했다가 새벽 조업을 나온 대만 어민 핸드폰 카메라에 포착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어민들이 보는 앞에서 갑자기 수면 위로 부상한 것은 피치 못할 오작동이나 고장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이미 중국 핵잠수함은 자이든 타이든 자주 주변국 탐지 자산에 발각되어 여러 차례 망신을 당한 바 있는데요.
2018년 93형 공격 핵잠수함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 수역에 들어갔다가 일본에 발각되었고, 2021년에도 핵잠 두 척이 남중국해 떠나 태평양으로 향하는 영국 항모를 미행하다 항모 호위 함정의 음파 탐지기에 포착된 전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핵잠이 쉽게 포체되는 이유는 중국산의 한계로 인한 수중 소음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해외 군산 매체들은 중국의 94형 전략 핵잠의 수중 소음을 140데시벨로 평가하면서 미국 핵잠 대비 훨씬 큰 소음이 발생한다고 분석하는데, 오히려 디젤 잠수 소음은 100데시벨 정도로 핵잠수함보다 조용한데, 한국의 잠수함은 타국 디젤 잠수함 대비 20-30대 정도 더 정숙한 주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잠도 씹어먹는 디젤 잠수함의 끝판왕이 바로 한국산 잠수함인 것입니다. 한국의 3형통급 VLS 탑재형 디젤 잠수함 3척이 모두 인도되면서, 이로써 한국은 사실상 핵탄두 운반체에 대한 모든 기술적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가장 진보된 핵탄두 운반체로 ICBM, SLBM, ALBM 이렇게 세 가지가 언급되는데,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 ALBM은 비용 대비 효과 그리고 은밀성 안전성에서 다른 방식에 밀려 현재 미국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발사 방식 중 최강의 효율성과 은밀성을 자랑하는 것이 반론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SLBM인데요. 지상 발사 미사일과는 다르게 거의 잠수 중 발사기 때문에 탐지와 대응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핵은 없지만 핵 운반 기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각에서는 핵도 없는 한국이 왜 굳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ICBM이나 SLBM 기술을 개발하고 있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F-35를 구매하는 것이 더 나은 대안이다 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러 밀착으로 인해 한국의 핵무장에 대해 미국 내 찬성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만들어두면 언젠간 다 쓰게 된다는 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추출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레이저 우라늄 농축 기술은 세계적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이 조용히 하지만 누구보다 전력을 다해 계획하고 있는 잠수함용 수직 발사관 관련 계획이 알려지면서 또 한 번 한국의 행보에 동북아시아 각국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이 잠수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규 잠수함용 수직 발사관 개발 사업 문서가 공개되며 대략적인 스펙이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공개된 문서를 통해 전문가들은 한국이 새로운 수직 발사 체계뿐 아니라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신형 SLBM이 6톤 이상의 탄두를 가지고 수천 킬로미터급 사거리를 가진 고위력 현무급 미사일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위력 현무급이란 미국의 SLBM 개발을 계속 반대하자 한국이 그럼 핵만 아니면 되지 않느냐, 이 정도급 개발은 가능하겠느냐며 내놓은 한국산 괴물 미사일입니다. 한국은 지난 2021년 독자 개발한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 즉 SLBM으로 세계 7번째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한국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위력과 사거리를 배 이상 높인 신형 SLBM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일단 공개된 문서를 보면 신규 잠수함 수직 발사관은 놀라운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직경이 1m에서 2m까지 크게 늘어나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은 모처 무인도에서 잠수함형 신형 수직 발사 체계를 시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를 위해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개된 스펙을 보면 직경 2m, 길이 9m 내열 소재로 구성되어 여러 번 재발사가 가능하고 화염으로부터 발사한 냉각을 위한 첨단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개발되는 신형 잠수용 수직 발사 체계는 기존 발사관이 1열로 6개로 구성되는 것과는 달리 2열로 5개 혹은 3열 3개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잠수함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수직 발사관 직경이 1m 정도에서 2배 이상 확대되면서 더 강력한 SLBM 장전 것으로 예상됩니다. 는 지금까지 현무를 개량해 만든 시험 발사체가 아닌 본격적인 SLBM 완성하겠다는 것으로 직경 1.8m 이상 길이는 9m 정도라고 가정하면 수천 km급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새로 개발되는 배치3 잠수함의 폭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 배수형 또한 기존 배치1 잠수함에 비해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형 수직 발사 체계를 2열이나 3열로 배치하면 기존 3형톤대 중반에서 6형톤급 이상까지 확장될 것으로 보이며 차후에 핵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에 대비해 모든 조건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수직 발사 체계는 EM까지 직경이 커질 것으로 보여 러시아가 개발한 신형 SLBM인 불라바와 비교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라바는 기존에 러시아가 개발했던 SLBM 축소한 최신형으로 기존의 15M급 전장에서 12M급으로 크게 줄었으며 직경은 2M 정도로 콤팩트하게 개발되었습니다. 그러나 1톤 이상의 핵탄두를 장착하고 1만 km 발사할 수 있으며 탄도 핵을 운영할 수 있어 러시아가 불라바 SLBM 전력으로 통일할 계획입니다. 물론 우리 군이 개발하려고 하는 신형 SLBM 발사관은 1.8M 직경의 전장은 9M 정도로 대륙간 SLBM 사용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지만 충분히 50km 이상의 사거리가 가능한 2단 로켓으로 1톤 이상의 핵탄두 운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전력을 다해 새 무기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이제는 SLBM 신형 발사관 체계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K9자 주포가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 도착했다. 폴란드 제1871개화 사단 공식 트위터. 지난 6월 10일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에 K9자 주포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18기계화 사단은 공식 트위터에 K9자 주포 도착 사실을 알리면서 이는 방어 잠재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확하게 파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고 한국 방산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리는 일본의 군사 전문가 하크메이스는 엄청나다를 외쳤습니다.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이 소식을 전달하면 제18기계화 사단 중에서 숲으로 이뤄진 노화된 바에 있는 제18포병대에 배치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K9자 주포 212문에 대해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말까지 66문을 인도했는데 이번에 인도된 것은 수십 대 정도로 추측되었습니다. 폴란드는 최전방에 위치한 제16기계화 사단에는 기동성이 뛰어난 K2 전차를 배치하고 수도 바르샤바를 지키는 제18기계화 사단에는 에밀 A1 에이브람스 전차를 배치했습니다. 이 제18기계화 사단에 K9자 주포가 추가로 도입되면서 장거리 적에 대한 정밀한 공격까지 가능해져 에이브람스와 함께 완벽한 진용을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폴란드에 K9자 주포가 인도되는 과정은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1월까지 폴란드에 K9 자주포의 초도 물량 48문을 인도한 바 있습니다. K9A1 자주포 24문의 첫 번째 배치는 2022년 12월 12일 폴란드 수바우키 SUWATKI주 벵고제 보WEGORGWO의 제11마수리아 포병 연대에 전달됐습니다. 1차분인 24문의 K9 자주포는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에 따라 2022년 8월 1차 실행계약 체결 이후 불과 2개월 만에 출하됐는데 유럽 국가들 모두가 납기 속도에 놀란 바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전력 공백이 발생한 폴란드는 K9 자주포로 재빨리 장비를 보완할 수 있게 됐고 주변국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또한 2차분 12문은 지난해 2월 폴란드 제14기갑사단에 공급됐고 이어 3차분 12문이 폴란드 제1마수리아 포병 여단에 배치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인도된 4차분 18문이 인도되어 총 66문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해 이번에 인도한 것은 5차분 수십 대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폴란드는 계약하고 2년 만에 80, 90대에 달하는 K9자 주포를 받게 된 셈입니다. 지금 이 속도가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독일, 프랑스, 영국 등 EULH 방산 선진국들의 압박에도 한국산 무기들의 탐을 내고 용기를 내서 도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미 54문 도입을 결정한 루마니아와 K9자 주포 도입을 고려하는 슬로바키아 등의 유럽 국가들은 폴란드에 빠르게 인도되는 K9자 주포, K2전차, FA50 등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산 무기를 계약하고 총알 배송을 받은 폴란드와 달리 지금 독일과 프랑스에 무기를 주문한 국가들은 극단적으로 비교되고 있습니다. 최근 독일 라인메탈이
K구자주포의 경쟁자 PGH 천자주포 생산을 재개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폴란드에 K구자주포 수십 대가 추가 인도가 된 10일 독일 자주포 생산 시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독일군과 우크라이나의 신규 주문으로 인해 공장이 다시 생산에 들어갔다고 알리면서 이 자주포는 2025만 2030년에 인도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독일군은 우크라이나로 이전된 14대를 보충하기 위해 12대 정도를 주문했는데 이제야 생산이 시작되었고 납품도 내년에 시작되어 2030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주문한 지 2달 만에 24대의 K구자주포를 받은 폴란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최초로 K구자주포가 도착했을 당시에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 등이 모두 나와서 환호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독일 라인메탈이 이제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이 지금 얼마나 빨리 무기를 만들고 있는지 경탄하며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내세운 기사의 제목은 한때 공룡으로 여겨졌던 한국의 무기회사가 이제 서구 경쟁사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곡사포를 생산하고 있다였습니다. 이 매체는 블룸버그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대당 350만 달러에 약 6개월 만에 K구 자주포를 제작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며 이는 경쟁사보다 23배 빠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프랑스 공급업체인 넥스터는 카이사르 자주포를 납품하는데 약 30개월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미국은 영국 회사인 BAE 시스템즈 7T 제작한 M777 곡사포를 사용하는데 이 회사는 새로운 미 육군 주문을 위해 포병 플랫폼의 생산을 이제야 재개하며 내년에야 초도 물량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서방의 군수 공장들은 재료 조달과 같은 다른 요인으로 인해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일사천리로 무기들을 뽑아내는 한국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화의 장점은 계속 운영해온 간소화된 생산 프로세스에서 비롯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창원에 있는 한화공장 근로자들은 러시아의 침공 이후 3차례 생산을 확대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또한 한화공장은 야근과 주말 근무까지 돌리면서 실제 서구의 방산업체들과 생산 속도는 3배가 아니라 최소 5배 이상 차이가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화에어로 스페이스 손재일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미들급, 자주포, 장갑차, 탱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분야에서 우리는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군사연구원이 이런 종류의 무기는 록히드 마틴과 보잉이 하지 않는 일이라고 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 한국의 무기 수출이 많아지면서 미국이 견제하는 게 아니냐고 하지만 지금 미국은 한국의 방산산업 성장과 수출 증가에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일 미국 매체 더 디플로맷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 판매에 대응하는 한국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최근 에콰도르에서 새로 선출된 다니엘 노보아 대통령은 잔혹한 국내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중고장비에 의존하는 군대를 강화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에 에콰도르는 2억 달러 상당의 새로운 미국 무기와 교환하겠다면서 다양한 러시아 및 구소련 무기를 미국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에게 팔아서 우크라이나에 즉각 군사적 지원이 가능하게 하고 그 대가로 자신들은 미국의 새로운 무기를 받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원원 전략으로 보였지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미국의 군사장비는 장비 배송과 적체로 인해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납기 지연뿐만 아니라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덜 정교하지만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경쟁 업체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가 전쟁으로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중국이 이 점유율을 상당히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라틴 아메리카 무기 시장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중국의 진출을 억제하려는데 성공하려면 파트너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제 아무리 저가 공세와 신속한 납품으로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을 설득하려 해도 품질이 훨씬 우수하고 더 빠르게 납품이 가능한 한국산 무기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한국이란 존재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에게 빼앗길 수 있는 시장을 막아낼 수 있다며
믿음직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일정에 맞춰 고품질 군사 무기를 제공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마약 조직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저 멀리 멕시코까지 이어지는데요. 멕시코 카르텔이 공급한 합성 마약, 펜타닐이 한국 사회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많은 10대들이 무방비하게 마약에 노출되어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 마약 조직의 온상지인 멕시코에 한국 특수부대가 모습을 보이며 이들 조직을 일망타진했다고 하는데요. 특수부대의 활약에 제대로 총도 쏘지 못하고 제압되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마약 조직과 상대한 미국 마약 조사국에서도 한국의 놀라운 제압 실력에 감탄했다고 하는데요. 대체 한국 특수부대가 머나먼 멕시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변함없습니다. 주한미 특수전사령관은 이례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가지며 한국, 미국 사이의 훈련이 잘 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 한국 특수부대의 놀라운 실력을 잘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현재 대규모 야외 훈련장인 포트 어윈 국립훈련센터 NTC에서 훈련 중인 대한민국 특수부대는 한 달에 걸친 훈련 기간 동안 후방 침투, 적 핵심 기지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특수부대와 함께 같이 훈련을 한다는 사실도 밝혀졌죠. 모하비 사막에 위치한 포트 어윈은 특수전 훈련 장소로 유명한 곳. 이곳에서 대한민국 특수부대들이 최초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 한국 특수부대의 실력을 과소평가했던 미국이 한국의 특수부대 실력을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죠. 북한을 겨냥해서 대대적으로 훈련을 선보인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마이클 E. 마틴 사령관은 특정 국가를 고려해서 훈련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며 코로나로 인해 특수 임무에 있어 현장 경험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현장 경험을 쌓는다는 차원이라고 말하며 북한 때문은 아니라는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마틴 사령관의 인터뷰에는 묘한 뜻이 담겨 있었는데요. 최근 알려진 어떤 사건 덕분에 그가 말한 현장 경험이 무슨 의미인지 언론과 전문가들은 알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모하비 사막에서 훈련만 할 줄 알았던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미국 DEA 마약 수사국과 함께 멕시코 국경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멕시코 북서부 지역 소노라 인근 국경에서 중무장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마약상과 총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죠. 사령관의 말처럼 실제 훈련을 방불케 하는 마약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며 멕시코 마약상들과 전투를 벌인 것입니다. 마약을 통해 엄청난 부를 쌓은 마약상들은 단순히 깡패 집단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중무장한 인원을 기용한 전투부대나 다름없는데요.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DEA와 협조를 통해 이들 마약상 기지를 습격, 마약이 유통되는 길목에서 마약을 압수해 이를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소노라 외에도 다른 마약 밀매 거점을 타격하는데 한국의 도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째서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멕시코 인근에서 위험한 총격전까지 무릅쓰고 마약상 타격에 나선 것일까요? 한국과 일절 관계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마약상 척결에 한국이 힘을 쓰는 것은 일견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한국도 마약 문제에 있어서 제3자 입장이 아닌 상황 인력 부족으로 인해 DEA 역시 마약상 단속에 어려웠는데 한국이 이를 도와주면서 한국은 멕시코 마약상의 마약을 뿌리부터 근절할 수 있었습니다.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넘어오는 마약은 이미 미국만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마약에 중독된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그 맛을 보고 한국까지 마약 밀수입, 이를 한국에 뿌리는 것이죠. 가장 악명 높은 마약이자 멕시코에서 수출되는 제품은 바로 펜타닐인데요. 미국에서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펜타닐은 현재 한국 사회에도 번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 특수부대 임무 수행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수행된 것으로 한국으로 밀수입되는 펜타닐 경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세운 오랜 계획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펜타닐은 2020년에 본격적으로 한국 사회의 유통 젊은 1020세대 래퍼들을 중심으로 유흥가에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마약보다 몇 배나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 펜타닐은 죽음의 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래퍼들 사이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한 펜타닐은 본격적으로 강남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필로폰이나 대마와 같은 약물과 달리 신종 합성 마약이었기에
단속의 허점을 노리고 순식간에 번질 수 있었죠. 단속을 피할 수 있는 SNS,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의 존재도 이들 마약이 기승을 부리기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정체가 탄로나는 것을 두려워한 마약상이 비대면으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죠. 그 결과 마약 사범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대검찰청 2021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작년 검거된 마약 사범 수는 16,153명이었습니다. 미 검거자를 포함해 마약 거래에 관련된 이들까지 계산해보면 대략 100만 명이 마약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특히 마약 사범 가운데 10대들의 비중이 현격히 높아졌습니다. 분리다 바스타드라는 예명으로 활동 중인 래퍼 윤병호는 펜타닐 중독을 고백하며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는 말을 남겼는데요. 최근에는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 다른 마약을 한 사실이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유명인들도 마약을 쉽게 한다는 소문은 10대들을 더 취약하게 만들었죠.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한국 경찰에서는 마약의 근본 뿌리를 근절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왔습니다. 특히 마약이 주요 생산되고 공급되는 멕시코가 그 중심이었죠. 멕시코는 여러 원료를 수입해 합성 마약을 생산하는 생산 공장으로 바뀐 지 오래되었습니다. 마약이 주요 멕시코 수출품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마약 판매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은 상상 이상이죠. 범죄 조직들 역시 마약에 손을 댔고 유명한 거물 마약상 엘차포는 멕시코 등지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 이후 미국에 의해 체포되긴 했으나 그의 사업을 이은 후대 범죄 조직들이 멕시코 전역에 뿌리를 내리며 신종 마약 사업을 벌였죠. 육상에서 거래를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지하 터널까지 뚫고 마약을 건네는 이들이 생길 정도인데요. MBC와 멕시코 언론은 최근 이들 조직이 뚫어놓은 대규모 밀수 터널을 확인했습니다. 터널의 길이는 축구장 6개를 합친 길이에 달했죠. 질식을 막기 위한 통풍장치부터 전기 배선 대량의 마약을 배달할 수 있는 선로까지 갖춘 이 터널은 마약 조직의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주는 황금 터널이었습니다. 미국 정부와 멕시코 정부도 기승을 부리는 마약상을 잡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매번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기민하고 많은 조직원이 있는 마약상들과 달리 DEA 요원은 한정적이고 멕시코도 단속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마약상들의 위협으로 멕시코 정부도 근절을 위해 노력했지만 효과적으로 이를 제압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욕이 꺾인 멕시코 특수부대의 숫자도 점점 줄어들었죠. 더욱 단속 인원이 부족하게 되자 미국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단속 인원은 물론 마약상 일망타진을 위해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때마침 마약을 공급하는 멕시코 마약상 퇴치를 선언한 한국 정부의 수요와 미국 DEA, 멕시코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그 결과 미국 마약 단속국과 멕시코 정부, 한국 정부 사이에 국제공조가 실시되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DEA와 업무 협의를 맺으며 단속 강화에 도움을 주기로 하는 한편 한국 역시 특수부대 인원을 파견 보내 DEA와 협조하기로 한 것이죠. 멕시코 정부 역시 한국 특수부대의 활약을 허락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에 나섰죠. 그 결과 소노라 근방 마약 조직을 일망타진하는데 한국이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소노라를 중심으로 조직을 운영하던 시날로와 카르텔의 하위 조직으로 3명을 사살, 10명 가까운 조직원과 제조원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약 소탕 작전에 참가했던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손쉽게 이들을 잡았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마약 단속국에서 일하며 마약상들과 싸움을 벌인 현지 미국 수사원들도 한국 특수부대원의 활약에 혀를 내둘렀다고 하는데요. 특히 기관단총을 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드는 카르텔 조직원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단발로 제압하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멕시코 특수부대와 오래 일을 했어도 이런 실력을 보인 인물들은 없었다고 하는 이들 마약 단속국 인원들은 한국 특수부대의 탁월한 실력에 감탄해 정식으로 한국이 마약상 근절을 위한 인력 지원을 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는데요.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순식간에 이들 조직원을 제압한 한국 특수부대. 북한을 상대하고자 오랜 훈련을 거듭한 이들에게 사실 멕시코 마약 조직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한국 특수부대에게는 쉬운 타깃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공조 수사는 점점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 인원의 공급책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 정부도 특수부대 투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미국과의 협조로 이뤄낸 첫 성과가 훌륭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2020년 한 해 동안 불법으로 생산 및 유통된 펜타닐은 대략 1301kg 수준, 이는 2019년에 비해 486%가 증가한 수준으로 2022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양이 유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펜타닐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약상 퇴치의 놀라운 성과를 보여준 한국 특수부대의 활약에 박수를 보내며 과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의 명성을 되찾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